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댓글을 다 읽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댓글 이어서 오늘 같이 댓글을 보고, 그리고 차트, 그리고 뉴스를 보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알렉스 팡님이 써주셨어요. 샘플화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김판이님이 어떤 분위기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써주셨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팡님이 다시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시 자체가 IT로 성장했고 기업 구성들 비율이 기술과 금융이 90% 이상 차지하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 한국의 엄청난 시장을 바라보며 투기가 아닌 가치를 보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의 또 다른 마켓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은 의견입니다. 아쉽죠, 되게. 모든 마켓이 그렇듯 진짜에만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가치 있는 척하는 다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명품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땅값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강남이나 수도권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강원 상굴 땅 사와서 희망 가지고 기다리다 안 오르면 땅에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크립토 시장도 그렇겠죠. 비트코인 가져본 적 없던 사람이 비트라는 단어 들어간 코인 샀다가 나가면 그 사람은 비트코인 했다가 망했다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크립토 마켓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 여전히 관심 많은 대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분위기 좋다고 했습니다. 써주셨고, 일단 뭐 제가 유튜버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했다, 비트코인에 다시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아니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했거나 아니면 매매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채굴기를 샀다거나 아니면 불법 ICO, 불법 다단계 ICO에 참여했거나 대기업, S기업, 국내 S기업, 중국의 A기업이 한다라는 그런 코인에 참여해서 돈을 잃었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진짜 고점에 우리는 원화로 2,600만 원에 샀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래서 2억 6천만 원치 10개 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금액은 지금 한 3,400만 원, 4천만 원 줄어 있지만 그 코인은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돈을 채굴기 산다라고 해서 돈을 그냥 날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손해보신 분들이 말을 하실 때는 나 비트코인 투자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알렉스 팡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하게 되면 알렉스 팡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얘기를 해도 서로 이제 얘기가 통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처럼 이런 소통을 통해서 뭔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도 할 수 있죠. 의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팡님이 있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는 제가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만나는 지인들이 그래요. 가끔 제가 이제 투자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괜찮냐? 너 망한 거 잘못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제가 느끼기엔 사실 걱정이라기보다는 안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만큼 아직 이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약간 투기라던가 아니면 이 시장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실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대중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얘기를 써주셨고, 일단,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는 거, 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CJ님이 어제 써주셨던, CJ님이 사는 지역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판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리플이나 비트코인에 대중들 돈이 다 들어간 뒤에 세력들이 매도해서 대중들 돈을 다 털어먹고서 다시 다른 코인에 미국의 빚을 집어넣는다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한번 비싼 가격에 대중들에게 넘기고 비싼 가격에 넘기는 겁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면 사실 이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가면 아마 비트코인은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까지 빠질 거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암호화폐를 띄울 수 있느냐 는 의미,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인터넷 초기에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이런 회사들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초기들 시장에서도 잘 성장하던 회사들 중에 아예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일단 아직 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기관들이 대중들 자금을 끌고 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기관들이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로드맵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영원으로 수렴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는 그래도 한 번은 더 저는 대부분 코인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장이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해주신 거랑 또 같이 김판이님 질문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마스터 쉘로잉 님이 써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만 있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코인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안정화되고 보편화되어 코인 경제가 활성화되면 필요에 맞는 우수한 코인들을 생산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우수한 코인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게 되면 과연 코인 가격이 오를까요? 옥석 가리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코인의 다양화로 오히려 코인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코인 투자가 희망이 있는 건지 자꾸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일단 와사비님이 굉장히 글을 잘 써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위는 당연히 위험할 거고 상위와 하위의 일부 교체는 당연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수많은 회사와 시장에서 걸러지고 퇴출되는 회사들이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총시총이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총 상위 모두 막대한 지분을 가져갔듯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우상향만 확신한다면 시총 상위에 골고루 사둔 암호화폐는 걱정이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 글이 굉장히 멋있게 써주셨는데, 우리의 희망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비관론이 되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가 되어 물량을 털릴 때, 그때가 불장의 시작이 될 거라 보고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을 잘 써주셨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와사비님 의견하고 이제 비슷한데, 인터넷 우리 초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초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회사들 이후에 계속해서 인터넷 회사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누군가는 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투자도 받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된 코인, 이오스, 이더리움, 퀀텀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뎁들이 계속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플랫폼이 존재하는 한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쏟아져 나오는 뎁들 중에 분명히 이제 살아남는 뎁들이 있을 거고, 도태되고 퇴출되는 뎁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라고 보면, 근데 이제 인터넷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시장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서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꼭 초기에 나온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인터넷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아니면 최근에 나온 회사들 중에서도 빠른 시간에 큰 회사로 만들어진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 단위로 가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되진 않는다는 거죠. 하향 평준화되진 않고 계속 저는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사비님 얘기처럼 우상향할 거다. 물론 그 안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퇴출되고 살아남는 회사들이 또 독점하고 전체 시장을 먹는 이런 식의 게임은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2월 8일을 말씀드려서 이제 2월 8일 쐐기형 추세 돌파 내용 잘 봤다라는 내용과 2월 14일 아마존 수수료 인하 뇌피셜과 리플, 오늘은 아침부터 뭐 상당히 흐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 2월 14일 날 아마존에서 뭐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왔고, 그 수수료 인하 관련돼서 그 수수료 인하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아마존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리플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수료를 인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만약에 그때 이제 수수료 인하와 함께 뭐 리플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한테 이제 미국에 사시진 않아서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한테 이제 연락을 해보셨대요. 해보셨더니 답변이 황당하다고 하셨고, 가상화폐 인기가 없어 그런지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하고 연락옴. 얼마 전 비트사라고 카톡을 날렸는데 대꾸도 없어서 이번에 상황 물어보니 대답이 이러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주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몇 배 되는 그런 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마다 뭐 와이오밍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가 될 테고, 아까 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인 주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유님이 진짜 너무 긴 하락장, 거의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포기했을 듯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제가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와사비님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메이저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돈 벌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소수, 끝까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야, 너 운 좋아서 2019년도에 암호화폐 쌀 때 돈 넣어가지고 돈 굉장히 쉽게 벌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아셨을 겁니다. 야, 이게 쉽게 버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물론 내 돈을 넣고 기다려서, 물론 이런 경우죠. 비트코인을 내가 1,000만 원에 샀어요. 아니면 2,0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2,000만 원 샀다가 비트코인 300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 1억, 2억, 뭐 3억, 5억까지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안 팔고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그 수익을 누렸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야, 너 비트코인 2,000만 원일 때 쌀 때 사가지고 5억까지 돼서 너 진짜 돈 쉽게 벌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벌었다고 얘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인내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저는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왜냐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퍼즐성 기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너무 긴 하락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인내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큰 어떤 보상이 우리한테 저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리플마니아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리플마니아님이 유튜브 방송하시고 리플 관련된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올리실 때마다 최대한 이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면 대부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 투자하는 것에서는 아직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명 중 그러니까 3명 정도, 한 명에서 한 3명 정도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지역에 비트코인 ATM기가 딱 하나 있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에 2,600여 개의 ATM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땅덩어리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점점 분위기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네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마니아님이 사시는 지역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지역 같아요. 그리고 이제 ATM기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달았는데, 미국에 ATM기 한 10,000개 정도 깔리면,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좀 ATM기가 깔리지 않을까,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뭐 명동하고 한두 군데 이렇게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에는 이제 아직 없고 다른 지역에는 지방에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 뭐 이런 대도시 광역시에도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수준이 진짜 낮고 소수만 진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중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 꼭 편의점 같은 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 같은 데 아니면 뭐 금융권 같은 데에서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ATM기가 하나 정도씩 놓여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야지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중화됐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도록 하고 와사비님이 그리고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처음 비트를 만났고 2013년 연말에 마운트 곡스 계좌에 신청했다가 돈 넣기 일보 직전에 마운트 곡스 해킹 파산 경험하여 놀란 가슴 쓸어내렸고 2014-15년 바닥 기고 있을 때 영어로 수렴하지 않고 버티는 거 보고 친한 분들에게 비트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반응, 말을 꺼내지 말걸 하는 느낌 들게 하는 그 눈빛,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죠. 지금 대중의 반응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는 큰 손들의 투자와 관심, 아쉽지만 많은 대중이 함께 돈을 벌 수는 없는 듯. 대중은 결국 비트가 전고점 돌파하며 기사화되면 서서히 관심을 가지다,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어요. 스스히 관심 가지다 다시 비트 5만 불 XRP 10불 돌파 시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미리 축하합니다. 비트 XRP 너무 착한 가격, 오늘도 감사히 담아갑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와사비님 보면서 이거는 와사비님이 이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2014년도 15년도 비트코인 진짜 뭐 100만원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20만원 3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야 비트코인 또 끝났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와사비님은 이거는 0으로 가지 않는 거 보고 이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시장 분위기가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물론 이 와사비님처럼 2014년도 15년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구독자분들 중에 계실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먼저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 거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본다라고 하면 그때랑 지금도 똑같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좋은 방향으로 관점으로 보고 극복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2013년도 말에 전고점이 뭐 $1,000라고 하면요, $1,000를 넘어가는 그 고점을 넘어가는 시기가 다시 왔던 것처럼 2016년도였나요?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17년 말에 $20,000 고점을 쳤던 가격도 저는 시간이 문제지 1, 2년 안에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를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히 담아간다라고 써주셨잖아요. 너무 착한 가격이라는 거죠. 너무 착한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거다 우리한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누군가한테 알려줘도 지금은 가격이 사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존 참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 시장에 지금 타이밍에 들어오는 분들은 굉장히 진짜 1000명 중에 제 생각엔 한두 명일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그런 분들은 좀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은 진짜 전생에 지난번에 이제 써주셨던 것처럼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댓글들이 있는데 그 다음 댓글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댓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장중에 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제가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방으로 돌파가 됐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이제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8일까지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놓고 옆으로 눕고 있어요. 눕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빠졌는데 빠지면서 보시면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지금 일단 크게 보시면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왼쪽 어깨 1, 오른쪽 어깨가 3.4인데 이 3.4를 계산하면 2월 8일이 3.4가 되는 딱 날짜입니다. 그래서 2월 8일까지는 일단 횡보할 수 있다. 그래서 2월 8일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거로 이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 만약에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이제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디를 넘어가 줘야 되냐.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 위치는 3,710달러입니다. 3,710달러를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러 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플을 볼 건데요. 리플은 흐름은 뭐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은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급등하고 눌러주고 또 지지부진한 모습, 또 급등하고 눌러주고 지지부진한 모습,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그때 깨지면서 그런 패턴이 이제 실제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2016년도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300원 찍었다가 200원, 300원 찍었다가 200원, 이거 한 7, 8번 반복하면 이게 퍼센티지로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이거 여기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는 1,000원, 뭐 아니면 3,000원, 10,000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다 털리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뭐 300원에 매도 한번 해보고 10%만 매도했다가 빠져서 다시 2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좀 물량을 늘려서 해볼까 하다 보면 중간에 그리고 한번 매도가 시작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300원에 매도했으면 300원에도 매도가 됐기 때문에 400원 또 매도하는 거고요. 500원 또 매도하고 계속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내가 원했던 가격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은 앞으로도 저는 이런 패턴이 좀 더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더 진을 빼고 그 다음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흐름 자체는 보시면 이제 120일 이평선에서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이 박스 8,760사토시와 9,300사토시 이 박스 상단부 위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조정을 깊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에서 머무르는 게 좋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벗어나 있는 상태고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면서 그 하단부 박스에서 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0일 이평선 위에서 이제 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흐름이 약간 재미가 없긴 한데, 그 원화 가격으로는 지금 뭐 이 정도 그 300원대에서 더 밑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실 여기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딩에서 돈이 생기는 족족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 있는 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플하고 이오스를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하고 이오스는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싼 가격이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리플하고 이오스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가 이제 매수하는 금액이 뭐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씩 매일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매수 자금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뭐 생활비든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 자금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아껴서 그 남는 자금을 가지고
지금 싼 가격일 때 매일이라도 조금씩 사신다고 하면 그게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는 큰 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플 얘기만 하게 되면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를 볼 텐데요. 트론은 일단 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가격대를 보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BTC 마켓에서 보면 이 750사토시를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고,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제 추세선, 이 그린 15일 이동평균선과 약 비슷한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지난번에 860사토시에서 이렇게 저항을 두 번 맞고 떨어졌고, 엊그저께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860사토시를 터치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60사토시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는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도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론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BTT가 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트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2월 11일 날 에어드랍을 통해서 BTT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론은 그 전까지는 2월 11일 전까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냥 눌러주고 있는,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렴이 끝나면 저는 위로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웨이브가 이제 트론보다는 좀 더 약해요. 트론보다는 약한데, 웨이브도 이제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좀 강한 종목을 찾으라고 하면 트론이 가장 강한 종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제가 꼽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급등 나오고 눌러주고, 급등 나오고 또 눌러줬습니다. 트론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트론 아까 이제 860사토시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89,000사토시까지 올라와주고 눌러주고, 또 올라와주고 눌러주고, 그 이제 엊그저께 이제 트론이 860사토시 오기 전에 떨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83,000사토시까지 올라왔다가 또 눌러줬습니다. 눌러줬는데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저점을. 각도는 트론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트론은 보시면 각도도 이제 높게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고, 웨이브 같은 경우는 각도는 좀 낮게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웨이브도 트론과 마찬가지로 웨이브도 또 에어드랍 같이잖아요. 그래서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89,000사토시를 넘어가주면 상승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게 되면 16만에서 17만 사토시까지, 16만에서 17만 사토시가 다음 목표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트토렌트를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것만 이제 간단하게 근데 이제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차트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거기도 답변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투자와 판단을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거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경우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시는 거고, 저랑 포트폴리오가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비중도 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이제 높은 것 같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겠다 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토렌토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은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도 이제 트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론 갖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에어드랍 받게 될 거 아니에요? 2월 10일 지나면 저는 이제 에어드랍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비트토렌트가 생기게 되는데, 보시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이 상승 추세는 여기서 한 차례 꺾였습니다. 꺾였고, 지금 꺾인 상태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근데 지금 이게 원화 차트에서
18, 1.18, 1.20, 그러니까 1.2원, 1.2원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원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2원을 못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내가 비중이, 만약에 내가 비트토렌트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간 급등하면 일정 부분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비트토렌트 비중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이제 비중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제가 그 베네수엘라 관련된 기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보면서 진짜 굉장히 이건 진짜 잘못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자 기사고요. 인베스팅닷컴 기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침몰하는 베네수엘라 머니 프린팅 약발은 글쎄. 또 지금 이제 돈을 또 찍어낸 거예요. 보면 이제 머니 프린팅에 나섰다. 최근 M2 광해 동화 M2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겨 오히려 경제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25일 기준으로 한 주 사이에 그 M2 공급이 31% 급증했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돈이 진짜 그냥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그냥 종이에다 찍어내는 겁니다. 돈이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고, 마두로가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금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금을 영국에 이제 요구를 했는데 맡겨놨던 금을요. 근데 영국에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했고 영국에서 못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도 정권을 유지하려면 돈을 매겨야 되잖아요. 뭐 군부라든가 아니면 자기 정치 세력들, 자기를 따르는 뭐 경찰 관련된 뭐 이런 데들한테 돈을 매겨야 됩니다. 돈을 매겨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국민들이 죽든 말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 최저임금 인상을 해줍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또 박수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내각에서 박수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였죠? 뭐 화폐 개혁한다고 하고 공 5개 줄인다고 하고 또 뭐 박수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화폐 개혁하면 뭐예요? 공 5개 줄였는데 돈을 그만큼 더 찍어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볼리바르는 이제 끝난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수순을 밟게 된 이유는 대통령 그 마두로 대통령의 그 어떤 정권 유지 욕심이 국민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그 빈민을 50%, 지금 뭐 말이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더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콜롬비아에 군을 5,000명을 파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볼턴이 메모에 그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콜롬비아 측에서는 확인을 안 해줬는데, 저는 이제 얘기 나왔어요. 얘기 읽어보면요. 콜롬비아 미군 5,000명 파견 볼턴 메모에 아는 바 없다. 이제 메모장에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 보좌관이 이 메모장을 들고 나갔는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콜롬비아에 군 병력 5,000명을 파견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부대가 되겠죠. 그래서 파견한 이후에 이 파견해서 뭘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그 누구죠? 마두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 암살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두로가 굉장히 겁을 먹고 만약에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백악관을 또 피로 물들이겠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보면 마두로 베네수엘라 내전 가능성 배제 안 해. 그러니까 국민들 뭐 내전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국가의 세력이 갈리면서 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피해는 국민들이 이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민들의 뭐 어떤 안전은 뭐 진짜 티끌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자기 손가락 끝 조금만 다쳐도 아마 엄청 아프다고 할 것 같은데, 국민들 이번에 지금 35명인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5명 국민 죽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뭐 슬퍼했겠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내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그래서 스페인어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가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누구도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전복시키기 위한, 글씨를 크게 해볼까요? 자신을 전복시키기 위한 더러운 제국주의의 음모를 고집한다면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은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한테 실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 계좌, 그 베네수엘라의 어떤 계좌를 과이도한테 인수인계해서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힘은 과이도한테 이제 실리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 그 유럽 EU에서 성명을 통해서 과이도를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탈리아만 반대를 했대요. 이탈리아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만 반대를 해서 하여튼 그게 이제 성명 발표를 안 됐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과이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마두로를 지지하죠. 왜냐면 마두로한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 달러를 마두로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걸 이제 석유로 받고 있어요. 원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마두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원유 생산량은 지금 최대치로 늘려놓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은 이렇게 최대치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섰어요. 1970년도에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했던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서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석유값이 최근에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고,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역회된 숄더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이제 한 70불이라고, 잠깐만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77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원유 가격까지 올렸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어느 정도 하나의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돈도 500억 달러 빌려줬고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베네수엘라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베네수엘라 정권이 친미 정권, 과이도가 끌고 가는 친미 정권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과이도 정권은 기존에 마두로가 졌던 그 중국과 러시아에 졌던 빚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원유를 갖고 무기화했을 때 그 부분에서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군사력을 써가면서까지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그 원유 부분에서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두로를 정권 지지를 하고 정권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지금 돌아가는 이제 상황을 보면 뭐 베네수엘라 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 이렇게 약간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안에서 뭔가 문제가 저는 좀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이 앞으로도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이도가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과이도가 또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
마두로가 말도 안 되는 뭐 페트로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시장에 뿌렸던 것처럼 그게 아닌 과이도 같은 경우는 실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기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아예 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화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댓글로 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 정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정보들 있으시면, 그런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댓글 다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이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댓글을 또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